오늘 아침에 스페이스 X 관련해서 관련주를 찾다가 이 리포트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의 백두산 연구원께서 미래에셋증권을 분석을 했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가면 될지 일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백두산 연구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백두산 연구원입니다. 네, 스페이스 X IPO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대표적인 수혜주로 또 미래에셋증권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좀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미래에셋증권은 스페이스X의 1분기 기준으로 지분가치 2.9조 원에 달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IPO로 스페이스X 기업 가치가 1.25조 달러에서 약 1.7조 달러대로 상향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이 보유한 관련 지분 가치도 증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공모가 그대로 6월 말 종가가 형성된다고 가정할 경우 2분기 중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관련 평가액이 약 1조 원 인식될 예정입니다. 이후로는 스페이스X 주가 변동에 따라서 관련 평가액이 연동되는 구조입니다. 네, 뭐 대표적인 수혜주들이 거론이 되겠지만 오늘 미래에셋증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스페이스 X 주가 변동에 따라서 미래에셋증권도 달라질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에 평가익만 한 1조 원 정도 데이터 추산이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미래에셋증권을 바라볼 때 실적 포인트 굉장히 중요한데 뭘 봐야 될까요? 네, 스페이스X를 포괄하는 트레이딩 손익 흐름하고 브로커리지랑 WM을 포괄하는 리테일, 홀세일 이쪽 사업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해외 법인까지 포괄하는 트레이딩 관련 투자자산 공정가치 평가 손익은 2분기 중에는 이제 스페이스X 때문에 양호하고요.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해치 거래 등을 포괄하는 세일즈 앤 트레이딩 부문 수익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브로커리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5,500억으로 전분기 대비 20% 증가할 텐데요. 국내 주식 수익이 23% 늘고 해외 주식도 2개 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될 것입니다. 그리고 WM 수수료도 호조세인데요. 1인가 펀드, 퇴직연금 관련 신탁 수익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전체 금융권에서 미래에는 DC형에서는 적립금 1위, 개인형 ILP에서는 적립금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스페이스 X 지분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 효과를 가져갈 수 있겠고 그리고 주식 매매, 수수료뿐만 아니라 자산 관리, 수익 이런 부분까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에셋증권은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어디가 고점일지 그런 부분 좀 파악 부탁드릴게요. 네,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다양한 혁신 기업에 대해 투자를 해놓은 상태고 또 할 것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이익이라고 불릴 수 있는 투자자산 공정가치 평가 손익이 향후에 어떻게 흘러갈지 봐야 되고요. 일단은 올해 2분기가 단기적으로는 정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속 가능 ROE 또는 경상 이익 체력을 잘 가늠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해당 이익 체력과 2026년 예상 PBR 1.84배와 서로 비교해 적정 주가 수준을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증권사이지만 혁신기업에 투자를 잘 한다면 이후에 평가 차익을 또 얻을 가능성이 있어서 향후 데이터 비교 분석하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2분기가 단기적으로 실적 정점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도 유의사항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립을 유지했다라는 투자 전략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페이스X 관련주인 미래에셋증권의 아침 리포트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워낙 잘 가던 증시가 고꾸라질 때 혹시 외국인의 자금이 이탈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조정의 빌미 속에 스페이스X IPO가 있었습니다. 앞서서 스페이스X IPO에 대한 관련주 오늘 아침에 나온 그 투자증권 리포트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하나
중국의 최대 디램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이 CXMT라고 해서 창신 메모리 반도체 IPO도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하이 증권거래소이고요. 상장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IPO 이렇게 도전을 할 텐데 적수가 나타난 거죠. 그렇게 따지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많이들 또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KB증권에서 삼성전자의 적수 창신 메모리 반도체 IPO에 관련돼서 어떠한 흔들림이 있을까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이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KB증권은 삼성전자를 53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창신 메모리 반도체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최대 디램 기업입니다. 근데 이거 상장하는 이유가 중국이 반도체 원활 국가 안보에서 결정적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하기 때문에 중국 반도체 국산화 자력 갱생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고 자금을 대거로 투입할 의지를 갖고 있고 중국의 고객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IPO 기업 공개가 국내외 메모리 반도체 뭐 하면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떠오르실 텐데 그러한 기업들의 경쟁 심화를 굉장히 뭐 자극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 증권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IPO 한다 한들 국내외 글로벌 탑 3의 위치는 견고하고 오히려 이게 IPO가 되면서 기술력이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삼전, 닉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고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서버 D램 같은 경우에 뭐 대표적으로 HBM, DDR5, LPDDR5 이런 부분 같은 경우 기술 격차는 여전해서 CXMT가 상장한들 이런 기술력이 따라올 수 있을 것이야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게다가 속도와 전력 효율 그리고 뭐 빅테크 인증 관련해서도 여전히 기술력에서는 우위를 차지해서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졌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2분기 영업이익이 90조 원을 바라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1년 전과 비해서 19배 뛴 성적이 될 수 있겠고요. 지금 고객사의 그 수요 충족률이 있습니다. 6월 고객사가 수요가 이만큼 필요한데 어느 정도 삼성전자가 충족해 주냐 봤을 때 5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급 부족 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2분기 메모리가는 60% 정도 인상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래서 3분기는 분기 영업이 1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또 언급이 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기술력, 경쟁력 워낙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리 창신 메모리 반도체 중국 쪽에서 IPO 한다 한들 기술 경쟁력 우위 이쪽에서는 따라갈 수가 없고 오히려 빅테크 고객 수요는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나 뭐 빅3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오히려 이런 기술력이 더 돋보일 가능성 그래서 기업의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 흔들리지 않았고요. 53만 원 유지한 그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기 AI 수혜주에 가장 언급이 되고 있는 또 하나의 또 종목이고요. 오늘 뭐 밀리고 있지만 대신증권에서는 오히려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다라는 소식입니다. 240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짜리 목표 주가도 있었죠. 일단 크게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AI 서버야 FCVGA라고 해서 고성능 AI 시대의 패키지 기판이에요. 그런데 이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또 중요한 게 7월에 추가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에 기대감이 좀 실리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더라고요. 올해 말 정도 되면 이 공장이 풀 가동될 가능성이 있고 2028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수요가 막 늘어나다 보니까 물량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결정을 3분기 중에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7, 8, 9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6월이니까 그러니까 추가적인 투자 결정에 대한 그런 이벤트, 그런 소식들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 언급이 되고 있고요. 사실 미국 빅테크사나 글로벌리 유명한 기업 같은 경우에
이런 기판이 필요할 때 의존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에는 이비덴이 있고요. 대만에는 유니마이크론이 있고요. 바로 우리나라에는 삼성전기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이비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강력한 엔비디아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차치하고 나서는 결과적으로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아니면 뭐 브로드컴이나 퀄컴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와 협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바 앞으로 고객사의 수주가 더 늘어날 가능성 이런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AI 서버나 구글의 TPU양 MLCC 굉장히 중요한 핵심 부품인데 이것도 점유율이 올라가고 또한 가격이 더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AI 서버나 구글 TPU향 이런 거 봤을 때 일본의 무라타의 시장 점유율을 이미 앞선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그리고 가동률도 95%를 상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패키지 기판 FCVGA 그리고 MLCC 굉장히 중요한 두 축으로 이미 예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뛴 이유는 바로 실리콘 커패시터 이거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붙었기 때문에 더 가능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삼성전기의 추가 동력에 대한 날개를 달래준 부분이 실리콘 커패시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AI 반도체 옆에 딱 달라붙어서 가까운 자리에 붙어서 조금 더 전기를 안정적으로 빠르게 공급해주는 핵심 그런 장비, 부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AI 서버에 적용되고 앞으로 고객사들에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실리콘 커패시터의 추가 수주에 대한 모멘텀 더 확실히 잡아갈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게다가 팹리스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 부담이 적습니다. 인베디드 공급은 그냥 내장됐다라는 겁니다. 안에 가만히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정성 있는 제품 공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로봇입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삼성전기는 뭐 테슬라나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카메라 모듈이나 액추에이터 공급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FCVGA 그리고 MLCC의 강자인 삼성전기, FCVGA, MLCC 물량도 추가적으로 늘 가능성이 로봇 시대에 있다라는 거에 힘입어 목표주가 올린 이유가 AI 수혜주 재평가 가능성이 가장 큰 기업일지도 모른다. 이런 분석이 눈에 띄었습니다. 대신증권이 삼성전기를 바라보는 투자 전략 여러분도 이럴 때 다시 한번 새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주 일단 굉장히 의미 있는 리포트 저는 좀 눈에 띄더라고요. 하나증권에서 나왔는데요. 작년이었습니다. 1년간 가파르게 오른 이후에 올해 5월이었나요? 쭉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장 수익률 대비 못 갔기 때문에 굉장히 2차 전지 수익성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면서 앞으로도 그러면 어떡하지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목에서 일단 써놨습니다. 수익성을 무시하라. 이게 어떤 얘기인지 좀 들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주 우리가 왜 섹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스페셜티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가치 평가할 때 스페셜티라고 하는 거는 깊은 해자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해자가 무엇이냐면 누가 내 영역을 침범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굉장히 남들보다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을 깊은 해자를 가졌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스페셜티에 해당되는 거는 깊은 해자를 가지면서 뭔가 수익을 잘 내는 고수익성을 내는 기업 이렇게 따지거든요. 그런데 워낙 2차 전지주는 시장도 이미 예전에 알았다시피 고수익성, 수익을 엄청 내수있는 섹터는 아니었다라고 하나증권 김현수 연구원이었을 텐데 제 기억에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수익성으로 옮겨가기에는 조금 타이트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했을 때만을 우리가 기억을 해봐도 그때 원재료 변동비에 따른 그게 수익이 막 많이 날 것 같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스페셜티한 업종은 아니다. 2차 전지주는 그거를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면은 안 된다. 그거와 좀 거리가 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물론 수익성이 중요하긴 하지만 가치 평가에 있어서는 수익성은 절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그런 리포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배터리 고밸류 논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서 이미 시장은 알았다시피 배터리의 한 정상 마진은 5에서 10%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수익성, 원가 변동성, 이걸 시장은 인지하고 있다. 이 얘기가 바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 얘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5월 이후에 주가가 미끄러진 이유는 그게 이제 고수익성에 대한 우려감, 이거를 달성하지 못하면 어떡하지에 대한 우려감인데, 미국 ESS 관련해서 초기 공장을 잘 가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비용이 들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돈을 좀 깎아먹은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약간 드라마틱하게 나오지 않은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주의 주가, 주식시장에서의 반응은 그 영향을 크게 뭐 고려를 지금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오히려 에너지 부족, 안보 논리, 탈중국 논리, 이런 부분으로 주가가 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앞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셀 메이커 중심의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언급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 연구원은 LG 에너지 솔루션 우리가 봤을 때 항상 이게 비교적 이제 공식이 정해졌나 봐요. 시총 90조 원을 도달할 때 매수 진입 기회로 봐야 된다라고 언급했거든요. 그러니까 LG 엔솔 시총 90조 원, 지금 93조 원 정도 됐으려나요? 이런 부분 좀 파악해 보시고요. 그래서 LG 엔솔은 53만 원, 그리고 삼성 SDI는 85만 7천 원. 이 목표 주가 이 부분 좀 유지했으니까 여러분도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익성 중요하지만 2차 전지 바라볼 때 가치 평가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걸 드러낸 리포트였다. 이런 설명 좀 해드리고요. 오늘 시장에서 K방산 괜찮습니다. 중동의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방산주가 조금 더 매수세가 붙은 흐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림에서도 이렇게 쭉 표현을 했지만 사실 유럽이 공동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좀 깨졌거든요. 그러면서 반사 이익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데에서 조금 더 좋은 신호를 포착을 했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면 FCAS인데, 지금 유럽이 2040년도까지 목표로 하는 게 6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 근데 우리가 좀 협력하겠다. 다른 쪽에 먹이 사슬을 치지 않고 우리끼리 좀 잘해보자라는 협력 구축이 있었는데, 그게 예상보다 쉽지는 않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좀 언급이 됐을 때 우리 K방산 먹을거리를 잃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때문에 조정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게 또 무산되니까 상대적으로 또 튀어오른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지금 FCA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 독일, 스페인 같이 하자라는 건데, 프랑스가 우리 조금 더 뭔가 지분을 많이 챙겨야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뭐 작년 연말부터 삐그덕거리더니 결국은 협상 테이블에서 공동 개발하지 않기로 한 건데, 다만 유인기, 무인기, 그리고 위성 연계된 전투 체계 협력을 우리가 유지하자, 이런 멘트는 좀 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하나, 지금 보면은 영국, 일본, 이탈리아가 서로 또 힘을 합쳐서 GCAP라고 하는, 그러니까 또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겠다, 요런 또 협력 구축 소식도 있는데, 워낙 일본 쪽에서 빠르게 우리는 배치하겠다, 5년 전에 2035년까지 배치 목표를 하겠다, 뭐 이렇게 또 주장하기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공동 개발을 할 가능성은 낮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뭔가 협력 구축했지만 결과적으로 잘 안 될 가능성이 있고, 잘 안 됐으니 우리나라의 방산이 좀 뛰지 않겠느냐라는 기대, 이게 또 우리 시장의 오늘 특징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 방산 되겠습니다. 그래서 KF21 직도입하고 공동 개발하자는 수요가 더 늘어나면서, 그리고 인도네시아와의 분담금 약간 분쟁이 우리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좀 격차를 해소하면서 이 리스크는 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도 양산이 좀 시작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유럽에 진출할 가능성, 티켓을 거머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방산주가 뛸 수 있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파국이 결국 나의 기회가 됐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눌리는 상황에서 백화점주가 눈에 띄거든요. 그리고 오늘 시장을 리딩하는 섹터 중에 백화점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봤을 때 신세계, 롯데쇼핑 오늘 잘 가죠. 신세계, 키움증권에서는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이 세 종목을 모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신세계는 일단 85만 원을 올려잡았는데 이 세 개를 올려잡은 공통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시장이 긍정적이고 외국인 매출이 좋아지다 보니까 국내에 그 내수 소비 경기가 좋아지고 그러면서 실적이 좀 좋아지는 구조가 될 것이 이 공통된 겁니다. 이 부분 좀 같이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와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올려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습니다. 이거 좀 확인하시고요. 잘 써놨으니까. 우리 현대백화점은 인천공항의 면세점 사업 영역을 좀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면세점 쪽에서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롯데쇼핑은 국내 할인점 사업 수혜를 받는데 홈플러스 폐점되면서 반사 이익을 받거든요. 그런 모멘텀이 더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백화점주 좀 순환의 성격이긴 하지만 튀어오르는 흐름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튀어줬기 때문에 리딩 섹터로 오늘 부각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백화점주까지 만나봤습니다.